어르신, 상상해보세요. 평생 내 손으로 밥 해먹고 내 발로 화장실 가던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여기 70이 넘은 앨리스 할머니가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현관문을 나서다가 발이 꼬여 넘어지셨죠. 그 순간 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독립적인 삶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낙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가 넘으면 매년 낙상 위험이 급증하죠.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고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시는 예전처럼 혼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직 외과의사 아툴 가완디가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대의학은 우리의 수명을 놀라울 정도로 늘려놓았지만 정작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녀들은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위험하니까 요양원으로 가시죠. 거기가 안전해요. 의사들도 말합니다. 수술하셔야 조금이라도 더 사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전하고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요? 만약 그 안전이 내 자유를 뺏는 감옥이라면요. 오늘은 병원에서도 자식들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나답게 살기 위해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어르신의 노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머리카락은 하얘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심장의 벽은 두꺼워집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 과정을 마치 고쳐야 할 고장난 기계처럼 대합니다. 책에 나오는 88세 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는 점차 걷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의사는 요양원을 권했죠. 거기 가면 식사도 챙겨주고 간호사도 있어서 안전합니다. 라고요. 하지만 루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집, 내 의자, 내 TV가 있는 여기가 내 성이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신의 자율성, 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양원에 가면 안전하긴 하겠죠. 하지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자유는 사라집니다. 요양원의 역사를 아시나요? 과거에는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수용하는 구빈원이 그 시초였습니다. 현대 요양원은 병원 모델을 따왔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이지만 모든 것이 관리 대상이죠. 어르신들은 환자가 되어 침대에 눕혀집니다. 욕창을 막기 위해 시간을 정해 뒤집히고 낙상을 막기 위해 휠체어에 묶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노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를 노년의 3대 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지루함, 외로움, 그리고 무력감입니다. 몸은 안전할지 몰라도 영혼은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빌 토마스라는 젊은 의사가 요양원에 생명을 불어넣기로 한 겁니다. 그는 병원 규정을 깨고 요양원에 개와 고양이 그리고 수백 마리의 새를 들여왔습니다. 식물도 잔뜩 심었고요.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위생에 안 좋고 관리가 안 된다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하던 노인들이 새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휠체어에만 앉아있던 분들이 개를 산책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돌봄을 받는 존재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로 바뀌자 약 처방량이 절반으로 줄고 사망률도 15%나 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던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노인의 삶을 생명 유지로만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심장이 뛴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채널을 돌리고 키우던 화분에 물을 주고 손주에게 사탕 하나 쥐어줄 수 있는 그 작고 사소한 자유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자, 이제 좀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병원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치료가 어려운 말기암 암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항암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책에 나온 젊은 엄마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항암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부작용으로 온몸이 붓고 숨을 쉬기도 힘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 때문에 멈출 수 없었죠. 결국 그녀는 가족들과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조차 없이 중환자실 기계 소음 속에서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과연 그녀가 원했던 마지막이었을까요? 우리는 죽음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도 환자도 끝까지 싸우려고만 하죠. 하지만 그 싸움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마지막 몇 달을 병원에서 고통과 싸우느라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완화의료, 즉 호스피스를 선택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에 집중합니다. 통증을 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밥을 먹습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 중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완화의료를 선택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 없이 더 오래 살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아툴 가완디도 결국 자신의 아버지에게 닥친 죽음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의사였지만 척수종양 진단을 받았죠. 수술을 하면 마비가 올 수 있고 안 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 아버지는 의사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 가완디는 완화의료 전문가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4가지 질문을 아버지에게 던집니다. 어르신도 이 질문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의사나 자녀와 상의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나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증인가요?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혼자 남는 것인가요? 무엇이 가장 두려운지 알아야 그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시간 동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그저 집에서 TV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목표가 아닌 삶의 목표를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이 목표를 위해 어떤 희생까지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중환자실에 있어도 좋다인지 아니면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면 생명 연장은 의미 없다인지 그 선을 정하는 겁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연구를 계속하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치료를 받겠다. 하지만 내 뇌가 망가져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된다면 그때는 멈춰다오. 이 명확한 기준 덕분에 가족들은 위급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길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건강할 때 이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의사와 자식들이 어르신의 운명을 멋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고통과 후회, 기계 소음으로 채워지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하며 덮이길 원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혹은 이번 주말에 자녀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먼저 말을 꺼내보세요. 내가 만약 아프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요. 그 용기가 어르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것입니다. 품이 있는 노후를 위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